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낙연 청문회. 5월 24일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내일 하루 더 있습니다. 자, 일단 청문위원 구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은 정성호 의원입니다. 민주당. 그리고 윤우덕, 전해숙, 이철희, 재윤경 네 분이 이제 민주당 몫의 청문위원들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경대수, 박명재, 강효상, 정태옥, 김성원 다섯 사람이 청문위원이고요. 국민의당에서는 김광수, 이태규 두 사람이고요. 바른정당에서는 김용태 의원, 이렇게 이 분들이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 총평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떠셨습니까, 총평? 뭐 다 보진 않으셨을 거고, 바쁜데 하루 종일 어떻게 보고 있어? 느낌적으로 한 시간을 봤더라도 그 느낌들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애 쓴다 뭐 재밌다. 아우 용 쓰는구나 뭐 이런 거죠. 이분이 그 역시 국회에 계셨던 분이라 뭔가 적응이 엄청 빨라. 청취자들이 좋아할 단어를 바로 찾아내는데 애쓴다. 저는 누가 청문회를 하는지 누가 청문회를 받는지 그게 대상이 누군지가 조금 애매모호했어요.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 소장 후보님 헌법재판관으로 이제 추천됐을 때 청문회를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산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딱히 뭐 지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참 훌륭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어쨌거나 청문위원으로 임명은 됐으니까 뭔가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억지로 짜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의심이 가는 게 있어도 그건 어디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직접 사셨던 아파트에 찾아가 보고 주변 경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너무 훌륭하신 거야. 그런데 나는 반대편에 있어. 네. 근데 도대체 왜 당신은 네. 이렇게 훌륭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입장이 곤란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때는 민주당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김희수라는 분 자체가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딱 지적할 게 없었거든요. 반대 진영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정도 인품이 되는 분을 추천을 했다면 이낙연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도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티끌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뒷글이요? 들보 아니야? 티끌 제가 너무 축소했나요?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결국에는 그냥 용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똥 다누고 마지막 그 한 줄기를 빼기 위해서 막 힘주는 막 그 정도의 노력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방송 나가는 시간이 뭐 하긴 뭐 이 방송이 뭐 새벽에만 듣는 건 아닐 테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선거만 한 5번 나간 사람이면요 적진에 의해서 대부분 털려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흠결은 분명히 있어요. 뭐 유장전입을 했다라든지 자녀분 군대 병역 관련한 부분에 대한 그 준비성 때문에 나는 처음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바뀌니까 나머지 것들은 흠결로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대목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부실한 아이를 낳아서 죄송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이가 아픈 게 부모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픈 아이를 보는 부모 마음은요, 너무나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7번의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하면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것에. 처음에 병역 면제 사유였던 거 말고 나중에 이제 뇌수술까지 했다고 하는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아까 그 야수님이 했던 얘기가 저는 굉장히 와닿는데, 짜낸다는 말이 흠집을 잡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녀의 결혼식장에 오면 축의금 받잖아요. 근데 그 축의금은 사실 자녀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부모한테 들어온 거라서 그게 자녀한테 그대로 가면 불법 증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허다해. 우리 보통 일반인들 대부분 그래. 네. 부모님이 너 결혼식 좀 해라. 결혼 잘 안 하려고 하는 자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결혼하면 축의금 들어온 거 다 넣어줄게. 그 돈으로 뭐 집을 사든 어떤 뭐 뭘 가구를 사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근데 거기서 더 아픈 얘기가 나와요. 본인이 선거에 나갔는데 전혀 결혼식에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되는 쪽에서 전부 다 사실 비용을 다 댄 상황. 그래서 그 축의금 들어온 게
다 사돈댁 쪽으로 가서 그 돈이 자녀 그러니까 그 결혼한 두 신랑 신부에게 가는 뭐 이런 상황들이요. 그러니까 짜낸다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같은 후보자의 청문회인데 격이 달라. 이야기 물어보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런 방식이 되게 많았었고 뭐 예를 들면 도지사를 하거나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부인이 이제 그림 그리시는 화가신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 훌륭한 질문과 답이 전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실제로 그런 자리에 가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관련자들이 와서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림을. 거기에 대한 질문은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근데 도지사를 하고 있는데 전남도에서 관장하는 무슨 골프장이 있다고 쳐요. 근데 골프장에서 그 그림을 한 두세 점 사갔어. 이제 골프장에 가면은 필드만 있는 게 아니고 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걸기 위해서 샀는데 후보자 부인의 그림은 그중에 비싸게 산 건 아니고 어떤 거는 1,5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 3,400 정도에 팔리는 가장 낮은 거였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짧았다. 그런 임기 중에 있을 때는 그런 전시를 열면 안 된다. 국무총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점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뭐 저쪽에서 꼬투리를 잡는다고 해도 다시 한번 이런 윤리 기준을 세워놔야 야 니들은 안 그랬잖아라고만 그래도 쟤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의 윤리성은 있다. 라고 다시 기준을 세워놔야 그 다음에 또 못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달림 따뻘떼님의 트윗을 2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보시면서 올리신 글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초선 도지사를 역임하고 있던 총리 후보자의 며느리가 음악회를 열었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봅니다.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무료 공연이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초선이 급당황해서 말문을 닫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인이 지역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그걸 돈을 벌려고 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대답을 하니까 또 그 초선 의원이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다네요. 출판 기념회 얘기하는데 출판 기념회를 3번인가 했대요. 그중에 도지사 선거 나갔을 때는 전남 쪽에는 공시조차 안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아드님 병역 문제 부분이 워낙에 훈훈하게 깔려 있어가지고 첫날은 대부분 그런 크건 작건 뭐 쥐어 짜내는 거고 뭐건 의혹 제기하는 날이고요. 아마 두 번째 날은 정책 관련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뭐 이낙연 국무총리를 지금 자유한국당 등에서도 사실은 통과시키지 않을 명분이 사실 없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는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능력도 그러니까 그 지금 국회 구성을 봐도 한국 자유당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청문위원 중에 바른정당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높게 보더만요. 청문회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마치 대변하려고 나온 사람처럼 그게 보였고 이제 재밌는 게 이번에 오늘 나온 것 중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음주운전 전과가 계시고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군면제 및 IDS 개입 의혹이 있으시고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이분이 조선일보 출신이거든요. 그 본인은 군대가 면제가 됐고요. 생계곤란으로 아들은 공익근무를 해서 입영제대했다고 해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로 설렁설렁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앞으로 시대가 많이 지나가지고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여야를 떠나가지고 윤리성 하나만큼은 어디 세계 어디 내놔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는 게 맞고 그런 사람들이어야만이 무슨 공직자 올라가는 사람들 청문회 할 때 조금의 거라도 질타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청문회라고 하는 게 김대중 정부 들어섰을 때 당시에 저 한나라당 의원들이 하자 해서 그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뭐 장상인의 이런 분들 총리 후보자 할 때 이장 전입 하나만 나와도 사퇴하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진행이 되다가 이명박 때 그걸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네. 이제 그 과정을 거쳐 있기 때문에 적폐는 적폐고요.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끈을 마구 놔버릴 수는 없고 여든 야든 그러저러한 도덕적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저는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충분히 어느 정도 검증돼서 너희들과 우리는 달라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전 첫 번째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치명적인 저는 결함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 내에서 청문회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기업 사장들을 임명할 때 사장 임명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토지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곳들이잖아요. 그 관련된 근로자들도 수십만 명에 달하고 그런 사람들이 공기업 사장에 임명되는데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임명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력이나 그 생각 정책에 대한 방향, 이해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거쳐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많이 반대를 했었죠. 근데 청문회가 가면 갈수록 지금 SNS나 이 인터넷 생중계를 훨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청문회가 가장 IT가 많이 집중된 방송으로 계속 송출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청문회를 당하는 당사자보다 청문위원에 대한 검증이 네. 지금 더 많이 화제가 네. 돼서 이낙연 후보가 실검에 올랐을 때는 경대수 의원도 같이 올랐어요. 예. 오히려 경대수 의원이 더 많은 데미지를 입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김진애 전 의원님 트윗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이낙연 후보자 청문회 자료 83% 제출해도 자료 미비라며 보이콧 거론하는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 초대 정홍원 65%, 이완구 53%, 황교안 78% 자료 제출. 잊으셨습니까? 노 발목 잡기 고 국정합시다 하셨고요. 지금 그래서 국회를 경험해 보신 우리 야수님께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 왜 그런 청문회나 이런 등등 또는 국정감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예. 자료 요구 많이 하죠. 그 자료 요구라는 게,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안 했다라고 말만 들으면, 그러니까 의원이 무언가를 요구해야지만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청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국무총리 청문위원회가 구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국무총리실에서 기본 인사 자료를 뭐 작으면은 한 1000페이지, 많을 때는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 한 서너 권 정도 되는 분량의 자료를 국회에 줍니다. 각 의원실. 그 자료를 일단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하는 거죠. 국무총리실로. 그런데 지금 야당이라는 표현이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야당에서 뭐 83%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는 그 자료가 뭐냐면, 처음 그 총리실에서 이제 자료가 넘어왔을 때 거기에서 추가로 이제 상세 자료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미 전략이 짜져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이낙연이라는 사람의 인사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청문위원회라는 그 절차 자체를 어떻게 방해하고 싶다는 전략이 서 있는 상태니까 이럴 때 쓰는 고전적인 방법이 똑같은 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덧붙여가지고 상세 자료. 예를 들어서 아들 병역에 대해서 기초 자료는 다 넘어옵니다. 각 기관별로 뭐 국방부, 무슨 보건복지부 어디 다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거를 거기에 상세 자료라고 덧붙여서 이렇게 다시 요구를 하면 그 기관에서는 황당하죠. 줄 거 다 줬는데. 그러면 다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떤 걸 궁금하십니까? 이렇게 협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시간을 끄는 게 목적이니까, 아, 나는 이것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꼬투리를 잡아요. 그런 거죠. 예. 엿먹이려고 예. 또 과한 자료 제출 요구하고 예. 그런 경우 꽤 있죠. 예, 그렇게 이제 시간을 가다 보면 결국에는 자료 제출을 못하는 상태에서 청문회 날짜가 다가오는 거죠. 파란을 일으켰다님의 트윗입니다. 자유당 강효상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이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곽상도 자유당 의원을 만나 최동욱 총장 날리겠다고 했던 사람이다. 이낙연 후보자 청문회 질문하는 것 보니 자식 전세집 얻은 것을 가지고 후보자 사돈 내 재산까지 털겠다고 나선다라고 올려주십니다. 지금 야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자식이 사는 전셋집마저 사돈이 얻어준 건데 그것의 사돈에 대한 재산까지 지금 털겠다고 지금 드는 거잖아요. 실제로 뭔가 비리가 있거나 정말 맞습니다. 큰 의혹이 있다 그러면 의원실 차원에서 직접 가봐요. 그런 이게 이슈가 되는 그 뭐 땅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주택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거든요.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자료 자체를 뭐 제출 안 했다라고 만들 상황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가 가소롭게 보이는 거죠. 오늘 코미디 같은 게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저는 골 때리더라고요.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강효상이 한 거예요. 그 총리 후보자 부인 성함이 김숙희 여사냐고 물어요. 맞다고. 근데 그 사는 전셋집 있죠. 네. 그분의 이름이 김숙희가 아니고 다른 희예요. 이름 비슷해. 그러니까 그게 이낙연 총리 후보자 부인이신 김숙희 여사의 친척, 그러니까 자매나 정도 되는 걸로 엮으려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그걸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 아까 말한 화장실에서 짜낸다는 표현이 딱 그런 정도인 거예요. 오늘 재밌었던 게 뭔지 아세요? 새누리당 국회의원 저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분량이 많아가지고 사드 거론하면서 사드를 해야 자주국방이 된대. 잘 생각해봐. 뭐가 틀린 말인지. 사드는 미국 거잖아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무기 설치하면 자주국방이 돼? 한심환자들 진짜. 오늘 국민들이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저런 수준의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의원 내각 전쟁이 분권형 예. 이런 헌법 개헌을 하자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국회의원들 최소 한 200명 정도는 현재 300명에서 200명 정도는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장전입이요. 자녀 때문이 아니었군요. 부인 때문에 부인의 그렇습니다. 부임지 학교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런데 전입을 한 것도 아니에요.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포기했죠. 그 눈치를 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도 않았어요. 시도만 한 거였었어요. 그리고 사실 쟁점이라고 할 게 별로 사실 없어가지고요. 내일 있을 청문회에서 또 어떤 얘기들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총리 후보자는 사실은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국정은. 그래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어떤 결의를 맞춘 다음에 국정을 같이 이끌어가는 동반자거든요. 그래서 국정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사이에는 사람에 대한 평이 있잖아요. 품평이. 예. 이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센 발언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딱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일단 목소리부터가 되게 귀티나는 저쪽에 황교안 목소리가 있다면 이쪽에 이낙연 목소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정말 답변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말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아픈 소리를 하든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 침착하고 네 제가 도보 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전남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 침착하고 그 포근함이 그냥 이 리더다라는 게 청문회에서도 들려가지고 잘 고르셨다. 좋다. 그런 느낌이 이번에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문자 폭탄. 자, 오늘 청문회에 있었던 일인데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이제 청문회 중 문자 폭탄이 왔다고 하면서 뭐 오전 청문회를 하면서 휴대폰이 계속 울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랄하네. 너는 군대 갔다 왔냐? 다음 너 낙선 운동하겠다.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해요. 문자 폭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원천적인 의문점이 있어요. 몇 통 이상의 문자 폭탄인가요? 나 그게 의문점이 있어요. 시간당 몇 통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법으로 정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부풀려질 수가 있어. 또 나한테는 2통만 와도 문자 폭탄이야. 문자 폭탄이 왔다는 것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태욱 의원의 스마트폰을 찍었는데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네요. 문자 폭탄 굉장히 격조가 높아요. 민주시민들. 제발 결혼 얘기 그만하시죠. 수준 떨어져서 진짜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결혼식 비용 반반씩 내고 남자가 집 사는 거라면서요. 저는 여자인데 저희 집에서 결혼식 비용도 다 내고 집도 제가 샀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정태욱 의원님은 왜 나가셨어요? 그냥 계시지. 뭐 이런 굉장히 문자 폭탄 치고는 예의를 다 갖춘 분들의 그 항의성 그 문자인데 이것을 문자 폭탄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퉁쳐서 이것도 뭐 문바들의 소행 뭐 이렇게 몰고 가려는 것 같은데 참 애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키워드를 왜 설정했냐면은 이게 마치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문자 폭탄이 쏘아지는 것처럼 뭔가 전통을 만들어 놔 버려서 그래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대하면 다 문자 폭탄을 맞아야 문재인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인증을 받게 하는 상태가 돼서 아까 그 몇 통으로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일단은 문자 폭탄이라는 게 과하게 부풀려지거나 실제로 한 몇 통, 몇십 통 네. 정도 오는 것 같고 이게 언론상에다가 엄살을 피우려고 하면은 막 3,000통 받았네, 뭐 10,000통 받았네. 10,000통을 받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청문회 중인데 너무 어처구니 없어 하니 또 뭐 연락처를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 문자 몇 통 보낸 거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문자 폭탄이라고 그걸로 뭔가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문바라고 불리우는 소위 그렇다는 거예요. 문팬 뭐 이런 분들에 대한 폄하 그런 걸로 좀 사용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대선 경선 한참일 때 라디오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했죠. 문자 폭탄 그때 이제 그게 뭐 양념 뭐 이렇게 확대돼 나갔는데 사람들로부터 받은 문자 폭탄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나쁜 쪽으로 이미지화 시키는데 굉장히 공헌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는 그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정반대로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 쪽이 아니고 전에 야당 쪽이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도 그런 방식으로 문자 폭탄 비슷한 거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연락처가 공개돼 버리고 나면 문자 보내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비인간적이다. 뭐 야 니들이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살겠냐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본질이 호도돼 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무서우면 정치를 안 해야죠. 그런 게 무서우면. 네. 그러니까 그 문자 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만 보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네. 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언제부턴가 이 문자 폭탄에 뭐 폭언이 온다라든지 뭐 그런 소식을 들을 때부터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문팬이라든지 지지자들은요, 최소한 제가 아는 그 그룹들은 문재인이라는 후보를 욕되게 하기 싫어서라도 발언이라든지를 정말 조심히 했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지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너무 상황이 복잡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고, 김광수 의원이 초선이거든요. 네,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기가 맞습니다.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들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문자 폭탄이라고 이렇게 막 인지도가 높아졌잖아. 칭얼댈 만큼의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았다는 것 자체를 고마워해야지, 이거를 뭐 유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배가 처부른 거죠. 아니 근데 청문회가 진행이 될수록 사실은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가 가능해졌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네. 청문회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면서 네. 내가 저기서 말하고 있는 의원한테 바로 문자를 쏠 수 있어. 네, 얼마나 그리고 좋아요. 이 사람은 내 문자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 네. 그럼 그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잖아요. 너 행동 네. 똑바로 하라고, 네. 질문 똑바로 하라고. 네가 이전에 뭘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다.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알아야 되는 이제 거죠. 그게 어린애 같은 칭얼거림이에요. 문자 그 정도 가지고 그걸 공개적으로 청문회 중간에 무사진행 발언 얻어가지고 네. 문자 좀 그만 좀 보내주세요 하는 게 그게 아니, 한 달에 네. 월급을 1,000만 원 넘게 쳐받는 것들이 감당해야지. 그 문자 몇 통 받는 게 어렵다고 이렇게 칭얼대면은 안 되죠. 안민석 의원이 트윗에 이렇게 올리셨나요? 문자로 욕설을 날리면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아예 문자 자체가 싫다면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말던가, 그것도 귀찮으면 국회의원에게 문자 발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시라. 시민들은 문자라는 수단이 있으니 그저 항의 수단으로 쓸 뿐 뭘 어쩌자는 건가, 이렇게 올리셨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분은 정치를 지금까지 굉장히 쉽게 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전라북도 도의원 하셨거든요, 이분이. 국민의당이 창당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국회로 이렇게 승진하신 케이스예요. 실제로 그 경우 많지 않잖아요. 예. 도의원이나 뭐 광역시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한 경우 좀 드문데, 그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의 문자 폭탄 날려줄 반대파가 사실 없는 상태에다가 국회의원 올라오시니까 좀 적응 못 하신 것 같고,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나도 감당하고 사는데. 이게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저는 되게 고맙더라고요. 김빙삼, 굉장히 유명하신 트위터 그 사용자시죠. 김빙삼님이 뻘소리에 헛짓하는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대량의 문자는 21세기에 이르러 정보통신을 이용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자신 없는 모질이 의원들은 얼른 그만두고 기 시대의 요구다 싶다만. 돌아가신 분이 참. 그거 있잖아요. 대선 때 조폭 동원한 거. 이분이 거기랑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다 미치겠다. 아이씨. 전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고리파. 넘어가겠습니다. 문자 폭탄 저한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봐줄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되는 쪽에서 전부 다 사실 비용을 다 댄 상황. 그래서 그 축의금 들어온 게 다 사돈댁 쪽으로 가서 그 돈이 자녀, 그러니까 그 결혼한 두 신랑 신부에게 간 뭐 이런 상황들이요. 그러니까 짜낸다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같은 후보자의 청문회인데 격이 달라. 이야기 물어보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런 방식이 되게 많았었고, 뭐 예를 들면 도지사를 하거나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부인이 이제 그림 그리시는 화가신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 훌륭한 질문과 답이 전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실제로 그런 자리에 가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관련자들이 와서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림을. 거기에 대한 질문은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근데 도지사를 하고 있는데 전남도에서 관장하는 무슨 골프장이 있다고 쳐요. 근데 골프장에서 그 그림을 한 두세 점 사갔어. 이제 골프장에 가면은 필드만 있는 게 아니고 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걸기 위해서 샀는데, 후보자 부인의 그림은 그중에 비싸게 산 건 아니고, 어떤 거는 1,5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 3,400 정도에 팔리는 가장 낮은 거였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짧았다. 그런 임기 중에 있을 때는 그런 전시를 열면 안 된다. 국무총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점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뭐 저쪽에서 꼬투리를 잡는다고 해도 다시 한번 이런 윤리 기준을 세워놔야, 야 니들은 안 그랬잖아라고만, 그래도 쟤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의 윤리성은 있다
라고 다시 기준을 세워놔야 그 다음에 또 못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예. 달림 따뻘떼님의 트윗을 2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보시면서 올리신 글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초선 도지 그래서 이렇게 살면 참 훌륭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어쨌거나 청문위원으로 임명은 됐으니까 뭔가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억지로 짜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의심이 가는 게 있어도 그건 어디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직접 사셨던 아파트에 찾아가 보고 주변 경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또 너무 훌륭하신 거야. 그런데 나는 반대편에 있어. 네. 근데 도대체 왜 당신은 네. 이렇게 훌륭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입장이 곤란하게 만들어?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민주당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김희수라는 분 자체가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딱 지적할 게 없었거든요. 반대 진영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정도 인품이 되는 분을 추천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도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티끌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뒷글이요? 들보 아니야? 티끌 제가 너무 축소했나요?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결국에는 그냥 용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똥 다누고 마지막 그 한 줄기를 빼기 위해서 막 힘주는 막 그 정도의 노력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방송 나가는 시간이 뭐 하긴 뭐 이 방송이 뭐 새벽에만 듣는 건 아니니까 음식점 하시는 근데 분들 죄송합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선거만 한 5번 나간 사람이면요 적진에 의해서 대부분 털려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를 역임하고 있던 총리 후보자의 며느리가 음악회를 열었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봅니다.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무료 공연이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초선이 급당황해서 말문을 닫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인이 지역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그걸 돈을 벌려고 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대답을 하니까 또 그 초선 의원이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다네요. 출판 기념회 얘기하는데 출판 기념회를 3번인가 했대요. 그중에 도지사 선거 나갔을 때는 전남 쪽에는 공시조차 안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아드님 병역 문제 부분이 워낙에 훈훈하게 깔려 있어가지고 첫날은 대부분 그런 크건 작건 뭐 쥐어 짜내는 거 그거 뭐건 의혹 제기하는 날이고요. 아마 두 번째 날은 정책 관련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뭐 이낙연 국무총리를 지금 자유한국당 등에서도 사실은 통과시키지 않을 명분이 사실 없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는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능력도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 구성을 봐도 한국 자유당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청문위원 중에 바른정당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높게 보더만요. 청문회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마치 대변하려고 나온 사람처럼 그게 보였고 이제 재밌는 게 이번에 오늘 나온 것 중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음주운전 전과가 계시고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군면제 및 IDS 개입 의혹이 정도의 흠결은 분명히 있어요. 뭐 유장전입을 했다라든지 자녀분 군대 병역 관련한 부분에 대한 그 준비성 때문에 나는 처음에 굉장히 네. 좋은 이미지가 바뀌니까 나머지 것들은 흠결로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대목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부실한 아이를 낳아서 죄송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이가 아픈 게 부모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픈 아이를 보는 부모 마음은요. 너무나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7번의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하면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것에. 처음에 병역 면제 사유였던 거 말고 나중에 이제 뇌수술까지 했다고 하는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아까 그 야수님이 했던 얘기가 저는 굉장히 와닿는데 짜낸다는 말이 흠집을 잡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녀의 결혼식장에 오면 축의금 받잖아요. 근데 그 축의금은 사실 자녀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부모한테 들어온 거라서 그게 자녀한테 그대로 가면 불법 증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허다해. 우리 보통 일반인들 대부분 그래. 네. 부모님이 너 결혼식 좀 해라. 결혼 잘 안 하려고 하는 자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결혼하면 축의금 들어온 거 다 넣어줄게. 그 돈으로 뭐 집을 사든 어떤 뭐 뭘 가구를 사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근데 거기서 더 아픈 얘기가 나와요. 본인이 선거에 나갔는데 전혀 결혼식에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낙연 청문회. 5월 24일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내일 하루 더 있습니다. 자, 일단 청문위원 구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은 정성호 의원입니다. 민주당. 그리고 윤우덕, 전해숙, 이철희, 재윤경 네 분이 이제 민주당 몫의 청문위원들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경대수, 박명재, 강효상, 정태옥, 김성원 다섯 사람이 청문위원이고요. 국민의당에서는 김광수, 이태규 두 사람이고요. 바른정당에서는 김용태 의원, 이렇게 이 분들이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 총평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떠셨습니까, 총평? 그 뭐 다 보진 않으셨을 거고, 바쁜데 하루 종일 어떻게 보고 있어? 느낌적으로 한 시간을 봤더라도 그 느낌들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애 쓴다 뭐 재밌다, 재밌다. 아우 용 쓰는구나 뭐 이런 거죠. 이분이 그 역시 국회에 계셨던 분이라 뭔가 적응이 엄청 빨라. 청취자들이 좋아할 단어를 바로 찾아내는데 애쓴다. 저는 누가 청문회를 하는지 누가 청문회를 받는지 그게 대상이 누군지가 조금 애매모호했어요.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 소장 후보님 헌법재판관으로 이제 추천됐을 때 청문회를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산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딱히 뭐 지적할 게 없는 거예요.